이번 주 슈퍼위크다. 이번 주 한 주가 자본시장의 방향을 가를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투데이 인사이트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김석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번 주 증시의 향방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게 또 아까도 이제 얘기를 나눈 부분이긴 한데 너무나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려고. 아니, 연준에서 FOMC에서 네. 75bp 올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좀 불안하죠. 올릴 때마다. 그리고 6월 달에 올렸을 때는 워낙 그 글로벌 증시가 공포 국면을 좀 장악을 했기 그랬었죠. 때문에 이번 주에도 75bp가 주 후반이긴 하지만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게 약간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지난 주말에는 장기든 단기든 오히려 미국 채수익률은 또 하락을 했어요. 네. 그만큼 지금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지만 지금 그 서베이를 보시면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오히려 금리를 내린다는 내릴 수 쪽으로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은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은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 이벤트를 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 6월 중순경에 7월 중순경에 6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10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게 올라간 적도 있긴 했었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75bp 인상이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75bp도 상당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긴 한데 저는 일단 뭐 75bp냐 100bp냐 그 폭이 중요한 건 일단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말까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은 명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5%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가는 데 있어서 일단 이 7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75bp냐 100bp냐 이제 그게 일단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금리 인상 이후에 이 파급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연준이 보고자 하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좀 더 조기화 하느냐에 따른 그런 영향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좀 전망 흐름을 좀 보면 그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약간 금리 수준이 꺾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장기, 아까 장단기 금리에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물 그리고 10년물 금리 차를 좀 많이 보긴 하는데 그렇죠. 이게 스프레드가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벤치마크로 보는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7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역전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는 물론 이게 정형화된 공식이나 그런 거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에 경기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뭐 연말까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물 금리는 좀 강하게 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 경기 둔화를 넘어서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경기의 방향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둔화될 것을 좀 보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서 2년물과 10년물 간의 간극이 상당히 좁혀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원래는 이 벤치마크 지수에서만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다른 뭐 3개월과 10년물 또는 5년과 10년물 이런 다른 장단기 금리 차에서도 그 스프레드가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에 보는 거는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긴 하지만 네. 이게 또 3년물과 10년물을 또 주요하게 또 보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나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전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이 시장 또는 투자자들 전반적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바가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네. 모습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오늘 계속 그런 이슈 중에 또 하나, 이번에 유럽발 경제 위기 얘기를 네. 다시 해야 될 것 첩첩산중이네요, 같은데, 진짜. 22에서 거의 10년 만에 금리를 올렸지만 그렇죠.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여전히 빚이 너무 많다라는 걱정들이 계속 있어서 유럽발 경제 위기가, 미국이 불 다 껐는데 다음은 또 유럽에서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의 우려감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 얼마나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유럽은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네. 방금 예. 맞나요? 맞나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로존 내에, 그러니까 ECB가 지난주에 이제 통화 정책을 10년 만에 정상화 시키는 이제 과정에 돌입을 했고요. 이제 그런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발생하고 있는 이제 다발적인 지정학적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에너지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 특히 이제 이탈리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제 서베이를 해본 결과가 좀 있습니다. 유로존 내에 향후 12개월 내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그 이제 유로존 내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독일과 좀 비교해 본 표를 보시면은 예. 최근 7월 데이터를 보시면 유로존 내 전체적으로는 한 45%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55%. 그러니까 독일의 그 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좀 커진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탈리아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내에 위기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 피그스 사태라고 해서 남유럽 재정위기에 그 진앙지에 있었던 예. 국가이다 보니 예.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독일과 이탈리아 간의 10년물 국채금리 간의 그 스프레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저희가 항상 굵직굵직한 이슈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굵직굵직한 시장의 크리티컬한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그 종착지는 항상 신용 위험이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 위험을 대변해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결국에 이제 그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제 금리 수준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독일과 이탈리아 간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가 최근에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장에 주는 함의는 뭘까요? 저희 그래도 많은 걱정들이 네. 다 나왔기 때문에 피크아웃은 좀 지났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까? 그럼 언제든지 유럽발 리스크가 다시 또 시장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예. 충분히 좀 가능한 수준이죠. 네,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 ECB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그 기조 자체는, 그러니까 이 50bp 인상을 한 부분은 상당히 강경한 부분이긴 했었지만은 약간 여지를 좀 많이 뒀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저는 만약에 지난주에 ECB에서 25bp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어떤 코멘트가 좀 중요할 것 같다. 향후 경로에 있어서 그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사는 좀 세게 놨어요. 50bp를 예. 해놓고 기자회견은 상당히 완화적인 저는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TPI라고 해서, 네네.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사태가 좀 악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거야라는 예. 여지를 좀 세게 준 것 맞아요. 같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사태도 약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실제 저는 이탈리아 내에서 이번에 물론 제가 정치적인 평론가는 아니긴 하지만 네. 제가 이 마리오 드라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 ECB 총재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EU 내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그런 신뢰도가 좀 높은 인물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 내의 여론을 좀 살펴보더라도 과연 이 마리오 드라기 총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에 있을까?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구심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번은 좀 잘 봉합이 되긴 했어요. 네, 직접 사임을 밝히긴 했지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또 그걸 한번 봉합하는 수준에 있었고, 다시 이제 재심 투표를 하긴 했는데 통과를 그러니까 투표 자체는 결과는 좋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연립 정당을 같이 하는 이제 파티에서 이제
이탈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내부의 문제가 앞으로 유럽 내에서는 좀 더 하나의 리스크가 될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적한 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EU로부터 저희 뭐 코로나와 관련한 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차일피일 이제 미뤄지다 보면 뭐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리스크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총선일이 9월 25일. 이 딱 픽스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계속 좀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럽의 불안감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의 긴축, 수요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수요 둔화를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게 한편 중국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좀 잘 버텨주면 유럽과의 또 무역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리커청 총리가 이제 성장률 우리 낮아도 돼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경기 하락을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뒷 배경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뭐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뭐 우리 성장률 낮출 거야 이렇게 밝힌 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이제 일단은 경기가 이렇게 좀 부침이 좀 심한 상황이다 보니 네. 좀 내부적으로 좀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내부용 단속 멘트 정도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매년 3월에 양회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의 이런 부분들 이제 밝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얘기했던 게 대략 한 5.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0.4%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 정부 당국이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봉쇄 조치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률 압박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또는 OECD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또는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계속 좀 이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최근에 본 뭐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4%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뭐 IMF나 이런 쪽에서 보면 3%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의 월가에서 보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는 그런 시각은 3%대도 상당히 잘해야 나오는 수치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커창도 뭐 한계를 인정한 셈인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중국과 무역 규모가 굉장히 높아서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국 기업이 높아도 아니면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연관된 소비에 어떤 강도를 더 강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는 또 애국 소비에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가 여기서 또 경착륙이라는 이슈가 제기돼 버리면 안 그래도 힘든 미국의 긴축, 유럽의 어떤 소비의 침체에 더불어서 중국까지 경기 침체다 그러면 정말 좀 빠르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뭐 다 알고 있다, 피크아웃이다라는 결론으로 좀 지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안심하기에는 또 이런 게 이탈리아 얘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낮아도 된다는 발언,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아직은 좀 꼬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주도주가 있을까?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국내 증시에.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나 이 시장에? 그러니까 실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스스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조심하자.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한 6월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저점 분할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좀 큰 고비가 좀 넘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좀 더 기조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점 이후에 대응을 해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성장이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 증시에 몸을 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이제 앞으로는 좀 성장이 귀해지는 시기가 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항상 보고 있는 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미 또 잘 포트폴리오 좋아하시죠. 구축해 있는 상황이에요. 가령 네. 테슬라나 2차 전지가 그렇죠. 대표적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예. 저는 뭐 그런 개별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본다면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는 그걸 묶어서 가는 ETF 쪽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또는 펀드와 같은 그런 방법을 이제 투자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실제 주식시장 외에 다른 대체 투자들도 하나의 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한다라고 하면 변동성 관련한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얘기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중에서 에너지 특히 그리고 천연가스 쪽은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수급이나 이런 부분 좀 타이트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갈래로 보면 이 환율과 관련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대체 투자들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환율이라든지 또는 변동성과 관련한 부분들, 그것도 에너지 쪽에서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 환율, 에너지 중에서 천연가스에 관심. 천연가스는 이제 테마가 확실하니까 관련 섹터에 관심을 갖자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환율. 어디 무슨 환율이요? 달러요, 엔이요, 유로요, 아니면 일단은 원화요? 지금 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엔화 쪽이거든요. 엔화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엔화에 대한 가치를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좀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0년 내 뭐 최저 수준이다라고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엔화 같은 경우가 향후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슈화가 되고 한다라고 하면 가치 자체적으로 보면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엔화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이제 달러 베이스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좀 높은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유로화의 턴어라운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유로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를 사라는 거죠. 은행 그렇죠. 가서 엔화로 바꿔주세요. 그렇죠. 한전에서. 네.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약간 편법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엔화 관련한 이제 ETF 쪽도 ETF가 이제 있군요. 괜찮은 그렇죠.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제가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환전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물론 데일리 한도가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변동성은 뭐예요? 현금입니까? 아닙니다. 변동성 같은 투자는? 경우는 제가 이제 보통 그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예, 픽스를 픽스.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도 변동성 관련한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지수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ETF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빅스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네. 변동성 ETF는 한마디로 장기로 갖고 가기엔 좀 그렇고 맞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치었을 때 네.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진짜 맞습니다.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는 않은데 인버스 타이밍을 같은- 잘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거고 선물 지수를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굉장히 많이 쉽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쉽잖아요. 해지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갖고 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또는 해칭 차원에서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비중 자체는 전체적으로 한 10% 내외 정도 가장 적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ETF니까 장중에 저희 주식 투자하듯이 사고 네, 팔고를 맞습니다. 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포트가 있는데 그렇군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빅스를 뭐 10에서 15% 편입시켜요. 아. 근데 주가가 같이 빠졌을 때 네. 빅스는 오르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는 빅스 팔면서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현금화된 거를 내가 갖고 있는 이 우량 기업들로
물타기라고 우량 하면 좀 그렇고 비중 확대. 우량 기업으로 물타기. 그런 식의 활동해야지. 빅스 이제 앞으로 변동성이 아. 심해지니까 나는 빅스 계속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딱 네, 계속 빠지고 맞습니다. 이런 네. 식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아. 그런 식의 어떤 트레이딩 전략은 필요합니다. 야, 이건 진짜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이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면 변동성 지수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무난하게 좀 가면 상관은 없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빅스 지수가 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3, 24 레벨에 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지난 2월 달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그때 거의 한 30, 40 수준까지 올라가 있던 시점이어서 네, 일단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슈퍼위크라서 이런 글로벌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다룰 예정이라서 또 나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예약했습니다. 예. 자,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김석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